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1부 시작할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한 번 동결했는데요. 정답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리아뱅크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네, 코리아뱅크는 아니고 뱅크 오브 코리아입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재팬,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의 그냥 상업은행이고 미국만 거의 이제 페드라고 하는 연준이라고도 부르죠. 그것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코리아은행이 아니라 뱅크 오브 코리아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197님 정답 한국은행. 젊었을 때 금융에 대해서 모르던 시절에 이 은행에 저금하고 싶었는데 개인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은행들의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가갖고 저 환전하러 왔는데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3816님 동료랑 출장 다닐 때 항상 듣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렇게 동료가 즐겨찾기 하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과 같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할 일 없으면 계속 라디오 들으시면서 상식도 쌓이고요. 그리고 5919님이 저희 신랑이 상식이 왜 이렇게 높아졌냐고 물어봐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듣는다고 알려줬더니 이제 신랑도 같이 듣게 됐네요. 저 잘했죠? 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상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5919님 감사합니다. 자,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백화점 상품권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많은 선물도 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추첨을 통해서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증시 상황 잠시 한번 볼게요. 오늘 아까 하락 출발했었는데 지금 코스피는 1.47% 그리고 코스닥은 2%까지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네요. 코스피 코스닥 오늘 밀리고 있고 코스닥은 800선 아래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내년은 좀 경기가 좋아질까요? 좋아져야 하는데 중동 쪽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보면은 글쎄요. 우려가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 전망 이 책을 낸 김광석 교수와 함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이기도 하죠. 2주간에 걸쳐서 내년도 경제 전망부터 해답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광석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실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둘 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교수님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네,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네, 일단 김광석 교수님이라고 저는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조금 전에 나왔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동결 소식. 네, 금리가 연 3.5%로 6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가장 쉽게 여러분께 납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화분의 비유를 해요. 네. 하나의 화분은 물이 지금 너무 부족해요. 그 다음 화분은 물이 너무 넘쳐나요. 네. 자, 그러면 물조리기로 물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화분에 물을 주면 되죠. 근데 통화정책은 물조리기가 아니다. 통화정책은 날씨예요. 그러니까 비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통화정책은 물이 부족한 화분한테 물을 주고 싶지만 물이 넘쳐서 죽을 것 같은 그 화분에도 물을 줄 것인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동시에 다 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상할 이유, 네. 금리를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도 한 100가지 되겠지만 네.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도 한 100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요인들 중에 비교해서 뭐가 더 위급한가를 판단한 것인데 네. 대표적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따라
또 외국인 자금 유출이 또 계속 우려된 그 우려도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화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진단해 보면 그거보다 더 시급한 당장 금리를 인상했을 때 발생하는 그 부정적 요인 그게 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입니다. 네.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정말 너무나 심각해서 대출 잔액도 쌓이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그것이 가장 우리 한국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의 고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금리를 차마 인상할 수가 없는 입장. 저는 그렇게 한국은행의 판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더 올렸다가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네. 일단 계속해서 동결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사실 많은 분들이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다. 네. 이자 부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2023년 말쯤 되면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김광석 교수님은 올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네.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1년 전,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왜 계속 동결할 수밖에 없는지 그때 보신 거랑 지금은 네. 그러면 달라진 게 없는 걸까요? 일단 금리 인하는 어렵다.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는 23년 연내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제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까지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네. 바로 물가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데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잡기 위한 모든 행보인 거예요. 지금의 긴축은. 근데 물가가 안 잡힌 상태고 24년까지도 우리가 목표하는 물가에 도래할까 하는 의문이 크게 던져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당장 기대될 만한 일은 아니다. 24년 연내에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신 이유는 그렇죠. 그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장 집값도 그렇고 예. 은행 대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을 보면 지난 7월에도 IMF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을 전망했고 근원 물가 수준도 전망했는데 최근 10월 들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네. 심지어 이 3개월에 걸친 상향 조정에는 안타깝게도 28 전쟁의 그 영향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 기준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중동 쪽에서 전쟁이 터졌으니 네. 뭔가 물가에 대한 불안감, 우려는 더 예. 지속될 수도 있겠네요. 이 전쟁을 감안하지 않고서도 종전보다 이 고물가가 더 오래 갈 거야. 고물가 기조가 끈적끈적하게 안 내려갈 거야 라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진단을 해왔는데 28 전쟁은 국제유가의 레벨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국지전으로 끝나도 국제유가의 레벨을 올려놓고요. 물론 확전 시에는 국제유가가 최대 150달러를 상회할 거라고 전망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도 그렇게 전망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확전되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물가의 영향이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어떤 그 국지전으로 끝날 거라는 그런 우리의 바램, 그 바램대로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전망했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수준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까지 안 잡힐 테니까 네. 글로벌 주요국들에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도 거의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24년에도. 근데 지금의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월별 물가 기준으로는 24년 4분기 정도면 2%라는 관역에 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준. 내년 이맘때쯤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 4분기 정도가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다. 한 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물가가
계속 안 잡히는 채로 또 예를 들어서 이 전쟁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국제 유가가 더 치솟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는 점점 더 뒤로 멀어져 간다. 제 이름이 김광석이잖아요. 노래 아시죠? 예.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사람들, 예측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23년 중반에도 금리 인하 가능할 거다. 근데 이게 아니네? 그럼 23년 말에도 가능할 거다.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24년 초, 24년 중순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일단 그게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제가 거기다가 23년 전쟁까지 터졌어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벌써 얼마 안 남았지만 자주 들었던 표현이 있어요. 네. 정말 신문 칼럼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여기저기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 파월의 마음을 이해하라. 파월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투자자의 마음, 네. 또 투자자를 더 유인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마음,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잡힐 거야라고 먼저 기대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안 잡혀요. 물가 지표를 보면. 또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고 먼저 기대해요. 네. 근데 파월 기자회견을 보면 더 인상할 거래요. 그러니까 기대와 오해, 기대와 오해, 이게 23년 내내 반복됐었던 거예요.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아니네 하고 또 빠지고,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을 1년 내내. 예. 사실 1년도 넘었죠. 그렇게 당해왔던 건데. 네. 그 2024 경제전망 이 네. 책을 보면은 항상 교수님이 매년 책을 쓸 때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흔점이라고 써 있네요. 상흔점. 맞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네. 이거 뭡니까? 뭐 흉터 같은 겁니까? 예, 비슷합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 그 점들을 이어나가면 선이 되니까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쓰기로 한 약속의 일환으로 몇 점으로 년도요? 2050년까지. 2050년. 네. 계속 하십시오, 이 방송. 예, 그럼요. 계속 소개해 드려야죠. 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서 네.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작년에는 제가 내핍점이라고 했었죠. 네. 23년 경제는 내핍의 시대. 네. 그러니까 궁핍함을 이겨내야 한다. 내핍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가난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24년 경제는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처가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네. 그 상처는 잊혀져요. 근데 상처의 흔적이 남아요. 흉터처럼. 아픈 건 잊혀지지만 흉터가 남는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흉터가 남는다. 24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경제가, 그러니까 전쟁, 러우 전쟁, 코로나19가 다소 지워집니다. 그죠? 네. 리오프닝이 되고. 그러나 그 흉터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계속 남아있는 흐름, 그런 흐름을 좀 의미하기 위해서 상흔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원차님이 저의 최애 멘토 두 분이서 방송하시네요. 항상 방송 감사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이원차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상흔점, 상처가 남는다. 상처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실물 경제적인 충격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내 머릿속에 지금 주식시장을 그리면서 실물 경기 침체를 가지고 주식 침체라고 받아들이시거나 나는 머릿속에 온통 경제하면 부동산이니까 내 집값이니까 내 집값의 침체라고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네. 금융이나 이런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뒤쪽에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걸 구분해서 실물 경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의 유형이에요. 날씨도 비가 오는 날씨 하면 다 똑같은 비가 아니에요. 오늘도 비가 오지만 폭풍을 동반한 비가 있고 번개를 동반한 비가 있고 구름대를 동반한 비가 있고 해를 동반한 비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비가 있어요. 여우 시집 가는 날. 마찬가지. 네. 경기 침체도 다양해요. 네. 유형이 다양한데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러면 24년 경제를 전망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할까? 정의에 부합할까?
굉장히 신중하게 타이틀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네. 올해 성장률이 3.0이에요. 그리고 내년 성장률이 2.9%입니다. 뭐 어디가요? 세계 경제. 세계가. 세계의 GDP 증가율이 네. 그러합니다. IMF의 전망치고요. 이 전망치로 설명을 드려본다면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대략 3.8%예요. 네. 그걸 이제 밑돌면 경기 둔화입니다. 22년. 23년은 경기 둔화와 침체의 어중간한 위치예요. 네. 근데 내년은 확실히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그런 세계 경제의 흐름은 경기 침체에 부합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네. 두 번째 조건 인플레이션. 물가는 그러면 잡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인플레이션 레벨이나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 레벨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떨어지지만 네. 22년보다 23년이 떨어지고 23년이 24년에는 더 떨어지지만 그러나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까지는 안 와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네. 24년까지도. 그러니까 인플레를 동반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의 정확히 정의에 부합하는 경제이고요.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쟁을 논할 때 정말 그 전쟁 그 자체의 잔혹함, 슬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할 수밖에 없고요. 전쟁과 관련해서 경제를 논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속상하기도 잔인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예. 예, 너무 뭐 창피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논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전쟁이 어떤 경제적 영향이 있을까를 이제 궁금해 하시잖아요. 또 알아야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애도를 표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네. 미국의 뭐 예를 들어 전비 지원이라든가 무기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주요 뭐 이란의 참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전되는 양상으로 간다면 국제 유가를 최대 150달러까지 올려놓을 것이다라고 주요 기관들이 전망을 해요. 네. 과거에도 그래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를 또 자극해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네. 없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1.2%포인트 자극한다고 보고 있어요. 1.2%포인트면 금리 인하의 시점이 더 멀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단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3% 정도를 기대했는데 4%가 돼요.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 더 뒤로 지연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금리가 더 오래 머물고 고물가 고금리가 경제 실물 경제를 하방 압력을 주겠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더 가혹하게 가요. 지금 말씀드렸던 3.0, 2.9가 아니라 예를 들면 3.0, 뭐 2.5 이런 네. 식으로 더 경기는 짓눌려지고 물가는 더 고조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견고하게 무게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요인들이 저쪽에 산적해 있는데 네. 하지만 경제는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네. 잠재 성장률 혹은 또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더 둔화가 되어 가고 있고 네. 24년 내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또 화두가 네. 계속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해는 궁핍점이었고 내핍점. 내핍점. 궁핍함을 내핍점. 인내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10개월 이상을 예. 견뎌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가 이게 경제 전망서가 6번째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책을 한번 낸다라는 거는 예. 뭐 주간 보고서가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예. 혹시 전망서 자체가 틀리거나 예. 경제 전망이 빗나가거나 예. 이럴 때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럴 불안감에? 너무 재밌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네,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준비하는 게 1년입니다. 1년. 1년 내내. 네, 이 책이 나오면 바로 그다음 25년 전망 체제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야만 정말 간신히 딱 그 시점에 맞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망을 했지만 갑자기 등장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2020년 경제를 전망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죠. 그건 뭐 누구도 예측 못했던 거니까요. 역시 22년 경제를 전망했는데 러우 전쟁이 터졌죠. 아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소위 얼마나 걸리는가를 가늠하고 가셔야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도착 시간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도착할지를 좀 가늠하고 서로 약속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조정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제 전망은 항상 내년 경제를 가늠할 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망은 늘 필요하다. 네. 사실 그게 약간의 조정이 중간중간 생기더라도 그렇죠. 뉴진스도 ETA라는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ETA가 저도 몰랐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이래요. 그래서 너의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네.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What's your ETA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경제 전망을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업데이트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정말 일반인 분들이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거 경제 전망이 틀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뭐 한국은행의 연구기관이라든가 국책연구기관이나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경제 전망이 틀렸다는 표현을 전혀 안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수정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를 이렇게 조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반영돼서 수정 조정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경제 전망에 좀 다가가시는데 쉽지 않을까 도움이 되니까 생각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마저도 3개월마다 자신들의 전망을 수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늘 또 수정과 또 전망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국내외 경제를 전망을 할 텐데 오늘은 좀 국내 쪽에 초점을 더 맞춰보고요. 네. 항상 그 전망을 할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경기 침체, 경제 위기. 네. 이거 항상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항상 먼저 짚어주시죠. 이거를 예. 헷갈리시지 마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경기 침체를 자산시장의 침체, 자본시장의 침체로 받아들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거부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경제가 그렇게 붕괴된 적이 없어요. 실물 경제가. 네. 근데 자산시장은 그렇게 급등한 적이 없죠. 그렇죠. 2022년 돌아가 볼까요? 경기가 나름 회복되는 구간이었어요. 네. 굉장히 회복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자산시장, 자본시장 무너졌죠. 역시 23년 경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22년보다는 자산시장이 나아요. 자본시장도 나아요. 맞죠? 네. 22년 10월이 주가의 저점이고 그거보다 나은 흐름이에요. 역시 집값도 22년, 23년 초까지 계속 조정되다가 23년 중반부터는 상승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시장, 자본시장을 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을 때 경제 위기와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날씨에 비유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날씨로 먼저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는 정말 그 엄청난 폭풍이 지나간 거예요. 막 나무가 쓰러지고 이런 것들. 네. 여러분 상상하시죠? 예. 그런 겁니다. 홍수. 근데 그냥 이 경기 침체는 오늘과 같이 비가 추적추적 오랫동안 내리는 현상이에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경제 위기는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는 겁니다. 역성장. 네. 전년보다도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경제 규모가 줄어든 게 딱 3번 있어요. 우리 한국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GDP 통계가 1960년 이래로 GDP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역성장한 해가 딱 3번 있습니다. 네.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라서 충격, IMF 외환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3번입니다.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 역성장하지 않았어요. 전년보다 0.8% 정도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예요. 지금 짚어드린 게. 쑥 내려가는 쑥 것들. 내려가는 거예요. 예. V자. 네. 근데 경기 침체는 L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그 수준에 맴돌 것 같아요. 근데 전년에는 2%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6, 1.4 그리고 뭐 1.3 뭐 이런 식으로 L자로 쭉 꺾여 들어가는 경제. 이게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는 GDP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전년보다 1.4% 증가하는 거예요. 네.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될 뿐이죠.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엄연히 구분돼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발생함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좀 구분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 위기는 위험한 상황, 경기 침체는 답답한 상황. 뭐 이렇게 또 나눠도 너무 좋은 표현이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단순화해야지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요. 아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물가가 좀 완연하게 잡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률도 올해보다는 더 높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해요. 네. 여기엔 동의를 하세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반 정도 동의하고요. 예.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물가는 안 잡힙니다. 일단 물건의 가격은 안 떨어져요.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지 짜장면 가격이 지난달보다 내려가진 않죠.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십사 이 말씀 드려보면 네. 짜장면 가격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돼요. 올해. 예를 들어서. 그 2,000원짜리가 내년 3,000원이 돼요.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죠.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은요. 1,000원에서 2,000원이면 100%. 100%. 네. 2,000원에서 3,000원이면 한 33%. 50%. 아, 50%. 2,000원에 3,000원. 아,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수학을 네. 1,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2,000원 중에 1,000원이 그렇죠. 올랐으니까. 50%.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물가는 계속 올라도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동의합니다. 근데 정말 물건의 가격이 여러분이 체감하실 만큼 떨어질까?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조차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우리의 목표하는 수준까지 부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높은 물가, 고물가가 더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당연히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돼요. 실물 경제에는. 그렇겠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도 더 고착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또 환율도 전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실 원자재 가격이랑 환율은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전망에 대한 전제의 하에 네. 물가도 전망하고 경기도 전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나마 앞단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규명하실 수 있는 게 경기 침체의 정도가 그 가격을 좌지우지해요. 수요가. 예.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죠. 네.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원자재 수요가 또 늘어나니까. 그리고 원자재 공급이 또 결정을 칩니다. 근데 23년, 24년 이 경제 동안 이 중동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고, 근데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 미국이나 주요 강국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네. 원유 공급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대응을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푸는 거예요. 아, 네. 그랬죠, 미국이. 예, 제재를 푼다고 당장 그 공급량, 중동발 원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바로 보완할 만큼은 안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 생각했던 것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경기가 매우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경기적으로 매우 안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금리가 더 장기화되니까 그런 것들이 또 원유나 그 밖의 원자재 수요를 위축시켜요. 그래서 이 가격이 그렇게 크게 급등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유 가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높은 국제 유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수준이 $80 후반이라고 본다면 예. 내년은 $9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침 제가 어제 EIA, 저는 이제 국제유가 전망은 항상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 네. 그리고 IEA, 국제에너지기구, 이 둘의 전망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네. 국제유가의 레벨이 24년에 한 단계 좀 더 올라간다. 올해보다, 지금 이 수준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바탕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도 에이 성장 못하니까 그냥 놔버리자라고 할 수는 없고 네. 그걸 좀 어떻게 헤쳐나와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24년 한 1, 2분기까지는 네. 어쨌든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부분에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축액을 좀 24년 1, 2분기까지는 확실히 늘려놓는 것이 유리하실 것이다. 이 불확실한 장이 좀 끝나는 것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제 중동전쟁이라는 것을 지금 상수화해놓고 이게 네. 변수를 어떻게 가정할 수가 없어요. 상수화해놓고 지금으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4년 4분기 정도면 그래도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4분기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24년 2분기 정도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겁니다. 뭐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더 비둘기파의 발언이 커질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럼 그 기대감이 집중될 때는 돈의 이동이 또 있을 겁니다. 아하. 바로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이동이 있을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 주가를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그 전까지는 현금을 저축의 형태로 높은 수익성을 차지해주는 특판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저축금리.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저축금리만큼의 수익성을 영위하시다가 돈의 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그 지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 그런 지점에 여러분들이 좀 주식 보유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조금 더 일찍 기대를 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은 한 1년 동안 그 좀 고생을 좀 하셨을 테고요. 물론 네. 그 사이에 코스피는 올해 수익률만 놓고 보면 한 10% 이상 더 오르기는 했습니다. 코스닥은 네. 더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이거는 본인의 어떤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 성향에 따라서 네. 시점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예. 제가 2022년 전망할 때는 네.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22년에. 예, 네. 제가 명확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23년 전망할 때는 여러분의 성향이 공격적이냐 아니면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는 위험 비추구형 성격이냐 안전추구형이냐 이 둘로 구분을 하셔서 공격적이라면 주식 투자를 추천할 수 있겠다. 비공격적이면 안전추구형이면 현금이 더 낫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네. 주가가 22년 10월이 바닥이고 23년에는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이런 2,500선 애매한 구간에서 맴돌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격적인 투자자는 추천을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키는 투자가 좋겠다. 그러니까 반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근데 24년은 특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도 좋겠다. 그러니까 주식의 나의 자산 관리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가지고 봤을 때 22년에는 0, 23년에는 조금 올라오고 24년은 더 올라오는 그런 흐름으로 가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24년에는 그것도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 신호에 네.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셔도 되겠다라는 이거는 이제 금융 투자 측면에서 좀 보신 거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 실물 경제랑 금융 그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예. 부동산은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역시 지금 이 중동 전쟁, 중동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네. 확전되는 양상이라고 가정한다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고 한국은행조차도 그런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경기는 지금 23년 중반을 기점으로 반등했지만 그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전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국지전으로 양상이 마무리된다라고 전제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 반등된 흐름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여러분께 좀 명확히 설명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잖아요. 네. 지금 23년, 24년은 인플레이션 시대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지금 집값 상승세가 강한 상승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예를 들어 10%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돈의 가치가 10% 정도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떨어진 돈으로 집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집 가격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집값은 안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아하. 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22년부터 23년 중반까지 너무 조정 안 된 거 아니냐. 아직 집값 비싼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집값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수준으로는 그렇죠. 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값은 10년 전에도 비쌌고 10년 후에도 비쌀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비쌌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집값은 비싼 겁니다. 예. 그런데 집값의 조정폭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집값이 10% 빠졌다라고 한다면 10%밖에 안 빠졌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인플레가 10% 발생하는 구간에 그때 집의 가격이 명목 가격이 10% 빠졌다는 것은 실질 가격으로 따지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빠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23년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면 집값 상승세가 가격은 반등한 흐름 맞지만 네. 이게 정말 반등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요. 아직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율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오르는 게 사실은 오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어쨌든 그 명목 가격 자체는 오름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로 경제적인 뷰로 이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뭐 아까 그 변수 중에 하나로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큰 변수가 악화되지 않는 한은 네. 부동산이 다시 뭐 올해 초처럼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걸 들고요. 집값은요. 예.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약보합이거나 강보합입니다. 집값 등락률은 정말 2022년에 급격히 가격이 떨어졌었던 주간 단위로 등락률을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떨어졌었던 구간이 마이너스 0.48%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0을 통과해서 0.03%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0.03% 수준의 약간의 강보합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가격 자체는 그런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율보다는 낮은 상승률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강한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하락할지라도 하락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 마치 가마솥처럼 움직여서 또 금방 식진 않거든요. 금방 식을 만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폭은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뭐 하방 압력을 줄 거예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그러나 상당히 상방 압력도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거래됐던 그 부동산 거래량의 절대적인 비중이 다주택자가 삽니다. 그리고 자산가들이 삽니다. 최근에요? 예. 그러니까 자산가들이 사는 행위는 뭐냐면요. 이게 대출을 껴서 뭐 얼마를 빚져서 집 사는 행위가 아니라 기존의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통장에 이렇게 놓여 있는 5천억, 1,000억, 뭐 10억 그 이상의 자산을 어디로 옮겨 놓을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축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한 이 자산가들은 그러면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부분으로 자산을 옮기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릴 때 24년은 핵심이 비대칭화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이 비대칭화는 뭐냐면 수도권에 현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지역, 택지 개발 네. 이런 사업이 전개되면
신도시 전과 신도시 후에 집값을 가늠하실 수 있죠. 우리 기자님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가 있기 전 단계의 집값과 신도시가 들어선 이후에 위례 신도시의 집값, 그것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텐데, 신도시 개발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평균 가격, 네. 이것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그렇죠. 이 전국 평균 가격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우리 목격할 수 있다. 이걸 저는 비대칭화라고 소개했는데, 네. 비대칭화라는 흐름조차도 사실 이 가격을 전망할 때는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권 집값의 상승폭이 상당히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냥 6개 주로 크게 보면 6개 수도권 지역인데요. 그 신도시 택지 개발의 과정에서 소위 집값의 상승, 지대의 상승은 거의 예고되다시피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분명 24년에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 집값이 강하게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요소는 아닐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2주간에 걸쳐서 들어볼 텐데, 오늘은 좀 국내 쪽에 네. 좀 집중을 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국제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야기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인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시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6회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과 실물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위장 취업과 관련한 활동 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주의 강화를 권고하는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주의보는 IT 기업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건사업이었던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합니다. 현대차는 투명하고 공정한 중고차 거래 문화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중간중간 질문 올려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중간에 다 답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애프터 서비스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네, 9701번님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개인 파산은 도저히 내가 이 빚을 못 갚겠다. 갚을 능력도 없고 현재 갖고 있는 걸로도 안 된다.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신청을 하는 건데요. 네. 개인 파산 자격 조건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것보다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되는 거고요. 부채가 더 많아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상을 버는 사람은 이 개인 파산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건강 같은 문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원이 받아들여야 개인 파산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파산 신청은 이 관할 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해서 그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요. 진술서, 채권자 일람표,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또 세부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또 이거를 일각에서는 또 법조인들이 개인 파산 신청을 또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8136번님은 노후 파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제 노후 파산이죠. 왜냐하면 젊을 때는 좀 재기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노후에는 그 가능성이 더더욱이 희박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노후는 연금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3층
통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즉 회사의 퇴직금 같은 거, 그리고 개인연금, 뭐 IRP나 이런 것들 가지고 3층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은데 네. 그게 없을 때 불안해지는 거죠. 특히나 오래 사는 위험이라고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장수 시대가 되면서 나는 연금을 매월 받는 것보다 특정한 자산을 준비해 놨는데 근데 내가 준비해 놓은 자산보다 오래 살게 된다. 그러면 소비하는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작스레 큰 병치레를 하거나 큰 지출이 나가게 될 때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노후 파산을 하게 되는 게 있고요. 또 황혼 이혼도 노후 파산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혼을 할 때는 자산을 또 분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같이 또 담겨 있더라고요. 자, 이어서 6499번님은 배추 할인해준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어제였죠. 예, 정부에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배추 2,200톤을 공급하고요. 또 이달 말부터는 이 천일염은 기존에 30%였는데 50%까지 싸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형 유통업체와 또 중소형 마트 같은 주요 소비지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은 대형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가보시면 되고요. 또 직거래 형태로 전통시장에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농협과 연계된 직거래 장터 그리고 지역 농산물 이런 그러니까 로컬 푸드 직매당에 공급하는데요. 사실 좀 이르긴 한데 아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요. 예,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 앞에 가보시면요. 직거래 장터에 옵니다. 이 지자체와 자매 결연 맺은 농민분들이 농산물 가지고 올라오시니까 그때 한번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김장 재료나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터 정보는요. 홈페이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들어가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해야 되겠는데요. 네. 예. 예, 부모님 주택연금 받고 계신데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령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주택연금은 우리가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출, 빚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주택을 맡겨놓고 대출 금액을 매월 받아 쓴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처분권이 국가의 공공기관에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수령했다가 그 절반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네요. 네.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이고 바삐 달려왔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성공예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비 오는 날인데 내일 또 기온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